자, 이제 미국 좀 배터리 쪽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테슬라 배터리 대의 이후로 우리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의 대응이 좀 상당히 좀 빨라지고 있는데, 작년 어쨌든 이제 배터리에 대해서 이제 테슬라는 좀 독특하게 대부분 좀 전고체 배터리를 많이 얘기들을 하는데, 이 테슬라는 전고체 배터리 언급 없이 이제 공정을 혁신을 해가지고 뭐 주행 거리를 40% 확정을 하고 비용을 49%나 감축하고 투자비를 이제 69% 감축한다고 일단 밝혔는데, 테슬라가 어쨌든 자신들만의 지금 기술을 확보한 게 좀 사실인 건가요? 예, 그게 정말로 이제 독보적인 기술이고 양산에 적용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테슬라 배터리 데이 때도 이제 앨런 머스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랩에서 이제 실험실에서 하는 거 대비해서 양산으로 가는 거는 1000배 만배 어렵다.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양산이 되는 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기존에 이제 맥스웰 테크놀로지라든지 또 하이바 시스템즈 같은 이제 장비 업체, 이런 업체들이 인수를 하면서 자체적으로 이제 배터리 기술을 좀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줬고, 기존에 사실은 파나소닉하고 협력 관계를 가지고 배터리 기술을 이제 계속 해왔고, 또 배터리 쪽의 권위자인 이제 제프 단 박사하고도 랩을 같이 했던 것들 상당한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뭐 기술력 수준에서는 또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테슬라가 어쨌든 배터리 데이 가진 목적은 어쨌든 내재화가 좀 목적이라고 많이들 일단 알려져 있는데, 일단은 뭐 국내 업체들 입장에서는 되게 좀 불편한 이슈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요즘에 보면 폭스바겐도 그렇고 뭐 일각에서 현대차 얘기도 자꾸 나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배터리 내재화 관련해가지고 제 생각에는 제가 이제 자료들 찾아보고 하면은 굳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동차 업체들이 투자할 때가 정말 많은데 여기까지 이걸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쨌든 선포를 한 거잖아요. 네네, 만들겠다라고. 맞습니다. 이런 좀 목적이 좀 근본적인 목적이 좀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보기에는 내부적인 배터리를 이제 내부적으로 소싱하는 부분들이 만약에 배터리를 만들더라고 하더라도 예. 그게 그 업체 입장에서는 이제 100%가 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저희가 보기에는 20-30%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코스트 세이브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좀 배터리 쪽에서 어떤 기술적인 리더십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또 자체적인 이제 양산 노하우를 조금은 이제 알게 되면서 배터리 업체들과의 어떤 협상력을 좀 더 높이고자 하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배터리 데이 이후에 보면은 저희가 배터리 데이를 했던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가 배터리 업체들을 좀 더 이제 자극하기 위한 거 있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테슬라가 이번에 1분기에도 상당히 딜리버리를 좀 많이 굉장히 생각보다 잘했지만, 작년에 얘기했던 것도 우리가 배터리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배터리 데이를 얘기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향후에 1000만 대까지도 만들 수 있는 상당히 많은 구매력을 우리가 확보할 것이다. 또는 이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여기까지 해버리겠다는 약간의 의음장, 또는 자기네들이 어떤 구매력을 좀 더 이렇게 밖으로 내보이면서 배터리 업체들이 좀 따라오기를 좀 얘기를 해본 거죠. 이제 사실 그것들이 어느 정도 성공을 또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약간 그런 목적들이 좀 더 강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향후에 이제 배터리 업체들이 어떤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계속적으로 키워가게 되면은 협상력 측면에서 이제 자동차 업체들이 그 기술에 대해 잘 알지 못하게 되면은 상당히 좀 불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목적에서 이제 내재화를 일정 부분 가져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국내 이제 그 LG화학이 그 이제 보니까 어쨌든 우리 한국 업체들은 이제 NCM 배터리를 주로 만들잖아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NCMA라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끝에 알루미늄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그 알루미늄을 넣어야 되는 그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SK 이노베이션이 그 뭐죠? NCM 해가지고 9 반반인가요? 그것까지 나온 걸로 아는데, 굉장히 그러면 거기서 니켈 너무 함량이 높으면 불안전하다고 하는데, 그게 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 NCMA 배터리라는 게? 예, 맞습니다. NCMA 양극재를 넣은 이제 배터리를 LG화학이 세계 최초로 이제 양산을 하게 됐고요. NCMA는 기존의 NCM에다 알루미늄 일정 부분 도핑했다고 하는데, 약간의 이제 첨가물을 넣었다, 불순물을 넣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면서 성능이 가장 이제 많이 바뀐 부분은 이제 수명입니다. 사실 니켈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면 그 반작용으로 이제 배터리 열화가 빨라지고 사실 수명이 좀 쪽에서 좀 부작용이 생기게 마련인데,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걸로 해서 알루미늄을 첨가한 NCMA 양극재를 만들어서 그걸 배터리에 적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보기에는 뭐 당연히 이제 니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데, 수명 쪽에 보완을 함으로써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100만 마일 배터리를 네.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수명에 대한 부분인데 수명을 요구하는 자동 완성차 업체들의 니즈를 좀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양극재를 그런 이제 배터리를 만들지 않았나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재가 보면 되게 좀 공부해 보니까 재밌긴 하던데,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그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니켈, 코발트, 망간으로는 한계가 왔으니까 니켈만 올릴 수는 없잖아요, 영원히.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음극재, 뭐 실리콘도 첨가를 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그런 이제 음극재 쪽에서 우리가 좀 변화를 앞으로 살펴보는 게 맞나요? 아니면 그 양극재는 그러니까 그 얘기대로 이제 더 이상 발전할 게 없는 건지, 아니면 양극재도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쪽이 안 되니까 결국에 이제 뭔가 주행거리를 늘린다거나 이럴 때는 음극재밖에 지금 딱히 뭐 방법은 없는 건가요? 딱히 방법이 없다라기보다는 양극재도 아직 갈 길이 좀 남아 있습니다. 말씀하신 남아있어요. 대로 이 정도 하고 니켈 비중을 이제 조금 더 높이는 이제 그런 방법뿐만 아니라 이제 공정상에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에 이제 얘기했었던 이제 단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정상에 이제 도입이 될지도 좀 봐야 될 거고요. 물론 말씀드린 대로 근데 지금까지 왔던 거보다는 현재 케미스트리에서 가야 할 수 있는 룸이 아주 많이 남은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는 이제 음극 쪽의 발달이 좀 필요한 거고 음극재에서는 이제 실리콘 이런 것들이 적용되는 시점들을 봐야 될 텐데 이제 SDI나 L조학이나 이제 공이 실리콘을 어느 정도 첨가하는 방향들을 다들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이미 이제 일부 고객들 예를 들어서 배터리가 조금 비싸도 좋으니 성능이 좋은 예를 들어서 뭐 충전 속도가 실리콘을 넣게 되면 충전 속도가 빠를 수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는데 그런 배터리를 달라 하는 고객들한테는 이미 좀 주고 있는 상황인데 향후에는 이제 실리콘 첨가하는 것들이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좀 더 높일 수 있을까 그리고 좀 더 이제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실리콘을 첨가하는 거는 이제 수년 내에는 좀 일반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포르쉐 타이칸인가요? 맞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걸로. 예, 맞습니다. LG화학이 이제 포르쉐 타이칸에 처음으로 이제 실리콘 산화물을 이제 적용을 해서 들어가 있고요. 그거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중에서도 이제 고속 충전 성능을 높였고 그다음에 에너지 밀도를 높이고 이런 방향으로 좀 적용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하면 항상 이제 게임 체인저, 그러니까 이 투자자분들은 이 얘기만 나오면 되게 좀 불편해 많이 하시는데 전고체 배터리 물론 나오면 정말 이제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데 이게 일각에서는 이제 뭐 도요타는 2025년 얘기 나오고 폭스바겐도 얘기하고 있고 현대차도 뭐 2028년부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연구원님께서는 이 전고체 배터리가 그러니까 기술력도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고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보는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그냥 저 개인적으로는 게임 체인저가 10년 안에 되기가 좀 어렵다고 제가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비행기 보면 콩코드 비행기 혹시 아세요? 그게 기술력은 그러니까 마하로 달리는 비행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왔을 때만 해도 이제 여객기는 얘네가 다 먹었다. 이렇게 했는데 소리 소문 없이 없어졌어요. 아직도 우리는 보잉의 737인지 아무튼 그걸 타고 다니는데 이거 나온 지가 꽤 오래됐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 기억이 났던 게 어느 분이 그러셨던 것 같은데 예전에 LCD TV 나왔을 때 PDP라고 기억나세요? 네, 맞습니다. PDP하고 그때 OLED도 같이 나온 걸로 기억하는데 맞습니다. 결국에 가장 양상 능력이 좋았던 LCD가 15년 동안 그냥 다 장악을 했고 이제 OLED가 시작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전고체가 물론 좋은데 일단 가격도 비싼 것 같고 과연 이게 대중화까지 갈 수 있겠느냐. 그럼 그 안에 리튬이온 배터리가 더 좋게 만들어지면 게임 체인저가 좀 되게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연구원님은 좀 이쪽에 대해서는 좀 어떤 좀 시각을 갖고 계세요? 맞습니다. 저희도 좀 여러 가지 체크해야 될 게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배터리 쪽에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시점이 그러니까 자동차에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시점이 사실 전고체 전지도 리튬이온 배터리긴 하지만 저희가 좀 편의상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가 전고체 전지로 부르도록 하겠는데 이 리튬이온 배터리의 비중보다 전고체 전지의 비중이 10년이 지나도 높아질 가능성은 저희는 상당히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전고체 전지를 만들다가 이제 포기한 뭐 업체가 있었었는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고체 전지는 마치 90%를 이제 완성을 했으니까 나머지 10%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했는데 그 10%가 지금의 90% 해왔던 90%보다 어렵다라는 걸 깨닫는 순간 좌절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사실은 이제 물질을 바꾼다라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운 건데 그렇기 때문에 뭐 양산까지 가는 데서 상당히 좀 난관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또 한 가지는
지금의 리튬이온 배터리도 그 10년 동안 또 발전을 한다라는 네,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동일선상에서 놓고 발전을 같이 하는 방향에서 보셔야지 리튬이온 배터리 지금의 배터리는 다 왔는데 전고차 전지만이 갈 길이 남았다. 이렇게 보면 좀 이제 곤란한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테슬라 같은 데서는 전고체 전지에 대해서 상당히 좀 회의적인 이제 시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나와서 지금 가지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 시스템 내에서 가격을 뭐 50% 이상 낮추겠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여기서 또 가격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기존에 이제 일본에서 나왔던 이제 로드맵들을 보면 전고체 전지가 처음으로 이제 선을 보이는 것이 이제 도요타가 2022년 정도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나왔을 때 가격이 킬로와트아워당 대략 한 500불 정도. 네. 로 저희가 좀 알고 있고요. 향후에 2030년 정도와 10년 뒤에는 그 한 100불 정도에서 기존의 리튬이온 전지와 가격적인 부분에서 페리티를 이루면 일반화가 될 것이다라는 로드맵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갑자기 최근에 보면은 이제 테슬라 같은 업체들이 나와서 작년 기준으로 배터리 팩 가격 기준이 한 130불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향후에 근데 수년 안에 50% 낮출 거야. 그래 버리면 사실은 10년이 지나도 전고체 전지와 기존의 배터리가 이제 페리티를 이루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가격 쪽에서. 그러면 과연 그 배터리 기술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이 가격에 민감한 업체들이 그때 가면 이제 보조금도 많이 줄었을 텐데 네. 그런 비싼 배터리를 과연 얼마나 이제 가져갈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또 양산 체계를 또 완전하게 또 바꿔야 되는 문제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과연 바꿀 수 있을 만한 메리트가 있겠느냐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생각할 게 많은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전고체 전지가 되었을 때 어떤 이제 성능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데이터들도 아직까지 이렇게 많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뭐 상장되어 있는 업체, 뭐 스펙 상장되어 있는 업체 중에 이제 폭스바겐이 투자한 업체의 이제 데이터들을 좀 보면은 사실 지금 나온 이제 배터리의 성능에서 조금만 발전하거나 아니면 지금 나온 배터리 수준에서도 충분히 캐치업할 수 있는 정도의 데이터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압도적인 데이터들을 못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도요타가 워낙 앞선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보여주는 데이터가 향후에 좀 중요하겠지만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데이터 내에서는 지금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어느 정도 발전하게 되면 충분히 어느 정도의 극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너무 이제 걱정하실 거는 좀 향후에 좀 장기적인 부분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자동차 업체들도 어차피 돈을 벌어야 되니까 비싼 것만 사실 쓸 수 없는 거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결국 대중화할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가야 되는데 요 리튬이온 배터리가 그래도 향후 10년간은 좀 계속 지위를 차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폭스바겐 배터리 대회도 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이제 그 이후로 2차 전지 업체들의 뭐 주가가 이제 PER이라고 좀 멀티플이 이제 다운이 되면서 정말 주가들이 많이 부러져 버렸는데 작년에 테슬라 배터리 데이 때는 또 한번 주가가 출렁했다가 결국에는 주가가 다시 엄청난 상승을 보였는데 이번 폭스바겐 배터리 데이도 어떻게 우리가 좀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테슬라하고는 좀 다르게 이건 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지 한번 좀 정리 한번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사실은 그 정도의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정도의 산업적인 임팩트를 가지긴 여전히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배터리 그 파워데이, 폭스바겐 파워데이에서 보셨던 사진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폭스바겐 그 자체적으로 하는 배터리가 있고 그다음에 노스볼트가 하는 배터리 공장이 있는데 노스볼트 배터리 공장은 이제 눈 덮인 그 들판에서 공장이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근데 말씀드렸지만 2023년에 양산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양산이 잘 되겠느냐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배터리를 만들겠다고 하는 업체들은 많았었는데 성공한 업체들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일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업체들이 배터리를 양산을 하다가 그것도 자동차용도 아니었고 기존의 IT 쪽에 가는 배터리들을 양산을 하다가 많은 업체들이 이제 시장에서 이제 사라졌고 합병이 되었죠. 그래서 지금은 파나소닉으로 거의 일관화된 상황이기도 하고요. 다른 업체들도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미국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배터리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그렇게까지 아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물론 배터리를 어떻게든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양산 스케일로 올려서 그것도 가격이 싸게 그것도 향후에 이제 계속적으로 성능을 발전시켜 가면서 안정화시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저희는 좀 쉽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배터리의 내재화의 필요성입니다. 배터리를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재화를 100% 한다라는 게 과연 좋은 것인가? 코스트 측면에서는 좋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자기네들이 이제 생각지도 자기네들이 쓰지 않는 그 배터리 쪽에서 어떤 새로운 기술이 갑자기 푹 튀어나왔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응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말하자면. 왜냐하면은 갑자기 자기네들은 이미 쓰고 있던 것들을 재료부터 공장까지 다 바꿔야 되는데 이쪽에서 나온 것들을 대응을 못하면 자기네 자동차의 경쟁력 자체에 큰 타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코스트 리더십 측면에서 배터리를 내재화한다라고 보는 건 상당히 좀 리스키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LG화학이 이제 양극재를 합니다. LG화학이 배터리 사업을 하는데 양극재 사업부가 있고요. 그 양극재를 잘 만들기 때문에 충분히 이론적으로는 100% 내재화할 수가 있죠. 근데 30% 정도만 내재화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요즘에는 이제 배터리 시장에 워낙 많은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것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양극재 측면에서도 이제 어떤 새로운 것들을 만드는 업체들이 있으면 당연히 LG화학이 세계 최대의 구매력을 갖고 있으니까 한번 가져와 보겠죠. 그럼 기술력이 어떻게 발전하는지도 체크를 할 수가 있고 향후에 이제 그런 업체들과 또 배터리 성능을 좀 상승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사업적인 도모도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완전히 자기가 100% 내재화를 하고 있으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불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터리 내재화를 단순히 코스트 리더십 측면에서 접근하기 시작을 하면은 향후에 굉장히 큰 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만약에 이제 이번에 코로나 사태와 같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입니다. 그러면 배터리 전반이 굉장히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런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배터리를 일정 부분 내재화를 하겠지만 그것이 이제 100% 내재화까지는 아니고 일정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정 부분의 이제 내재화 정도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적절한 수치가 아니겠느냐. 저희가 보기에는 20-30% 정도가 아니겠느냐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 내재화라는 것도 그냥 자기가 100% 하는 것도 있지만 최근에 보면 LG화학이 이제 GM과 하고 있는 울티움 셀즈 같은 경우도 GM에서는 이미 인하우스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재화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과의 어떤 그 JV 형태 이런 것들도 내재화의 한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엔 또 국내 업체들이 좀 참여를 할 수가 있어서 사실 그것이 산업적으로 굉장히 이제 큰 리스크가 되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자동차 업체 입장에서도 내재화가 참 그 물론 이제 비용 단에선 감소할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리스크가 되게 큰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저 공감하는 게 만약에 화재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게 예를 들면 폭스바겐 자기네가 만든 그거면 정말 엄청난 또 데미지가 될 수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100% 내재화는 뭐 있을 수 없는 일 같고 일부 내재화하면서 조인트 벤처 형태로 갈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작년에도 어쨌든 테슬라 배터리 대회하고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게 저거 테슬라가 다 만들어 버리는 거 아니냐 네. 이랬는데 그 후로 보니까 오히려 LG화학의 물량을 더 몰아주더라고요. 사실 네, 보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일단 폭스바겐 리스크도 일단 좀 충분히 뭐 나온 거는 사실이지만 우리가 좀 더 확인은 해보고 너무 좀 부정적으로까지 볼 필요는 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주로 하는 게 이제 좀 개인 투자자분들 이렇게 뭐 어떤 생각들 가지고 계시나 이렇게 많이 알아보기 위해서 막 커뮤니티 사이트도 많이 돌아다니는데 한참 그 폭스바겐 쇼크 나왔을 때 제일 많이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배터리는 반도체가 아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는 디스플레이나 철강업처럼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좀 낮은 것 같다. 이런 좀 논란들이 있는데 그 연구원님 좀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반도체보다 확실히 좀 진입점이 낮아서 누구나 좀 쉽게 만들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산 능력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양산 능력 자체가 진입 장벽이라고 좀 보시는 건지 그래서 일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이게 공급 강에 빠지는 건지 아니면은 경쟁력 있게 선두 업체들이 계속해서 유지하는 이 그림으로 보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가 보기에는 뭐 배터리 산업 자체가 이제 태동기이기 때문에 단순히 뭐 어떤 식으로 발전할 거다 이렇게 끊어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나온 것들을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이제 진입 장벽이 낮은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말씀드렸던 대로 배터리를 만약에 진짜로 만든다라고 하면은 만들 수가 있어요. 진짜로 네. 수공예처럼 만들어도 배터리가 나올 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값싸게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또 안전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또 기술적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상당히 좀 코스트 측면에서도 굉장히 만만치 않고 안정성을 체크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 사고가 나면 상당히 또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회사의 존립에도 큰 영향을 줄 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을 하면서까지 배터리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를 뭐 미국이 이제 그런 입장이긴 하지만 또 한 가지는 배터리는 또 이제 에너지와 관계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것들이 또 뭐 지금 반도체와 같이 그 안보 측면하고도 네. 좀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고려하면은 그렇게까지 이제 아무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당연히 어느 정도의 그 진입 장벽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배터리 업체들에 보면은 3년에 한 번, 적어도 2, 3년에 한 번 정도에는 이제 새로운 세대의 배터리를 이제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만약 공장을 올려서 시작하는 업체들이 또 그런 것들을 계속 따라가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시간이 뒤처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배터리 산업이 그렇게 단순한 사업은 아니다. 뭐 그냥 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만 싸게 만들고 싸게 만들고 계속 발전해야 되고 안정성을 가지면서 많은 이제 밸류체인 그 광산까지도 저희가 이제 관련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컨트롤해가면서 하는 것들이 그렇게까지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 투자하신 분들은 좀 강동진 연구님 의견 참고하셔가지고 아직까지는 좀 경쟁력은 좀 확실히 좀 있다라고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번에 그 폭스바겐이 각형 배터리 들고 나왔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게 굳이 각형,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도 이 전기차는 또 실내 공간이 되게 중요하니까 네네네. 부품도 많이 안 들어가서 파우치형이 되게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기업들이 굳이 각형을 하기보다는 파우치형 쪽으로 비중을 많이 실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각형을 어쨌든 폭스바겐이 들고 나는데 각형 배터리만의 뭐 장점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파우치형, 각형, 뭐 원통형 이게 세 가지가 지금 골고루 나눠져 있는데 이 그림대로 계속 간다고 보세요? 일단 각형 배터리를 이제 폭스바겐에서 굳이 하기로 한 거는 저희가 보기에는 일단 그러니까 폭스바겐 파워데이를 한마디로 좀 정의를 해보면 네. 그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물량이라고 보거든요. 물량. 1000만 대를 만드는 업체니까요. 사실은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규모의 경제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짰다라고 저희가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테슬라의 자동차 판매를 딱 보면은 40%는 중국, 40%는 유럽, 한 15% 정도가 미국 요렇게 네, 나눠져 네. 있습니다. 근데 중국의 이제 가장 주력이 각형 배터리다 보니까 어떤 생산 측면에서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각형 배터리가 통일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었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각형 배터리를 가져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이제 파우치셀을 쓰다 보면은 지금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의 어떤 소송 결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협상력 측면에서 이제 LG화학 이제 계속적으로 좀 기대해야 하는 측면이 썩 불편했을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각형 배터리 자체의 장점은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안정성이나 외부에 이제 뭐 알루미늄 캠 자체에 외벽이 있으니까 네. 그런 장점이 있지만 또 한 가지는 각형 배터리는 이제 파우치셀 대비해서 비싸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 파우치셀은 이제 자유롭게 좀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유니파이드 셀이 각형으로 되어 있지만 LG화학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파우치 셀을 가지고도 거기서 원하는 이제 스펙의 그 모듈을 이제 공급할 수 있는 쪽들을 이제 솔루션을 좀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각형 배터리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파우치 측면에서는 없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지금의 각형 배터리와 파우치 셀을 사실 껍데기를 뜯어서 보면은 내부는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각형 배터리들이 그 와인딩 방식을 써서 전극을 조립을 했는데 지금은 기존의 파우치에서 쓰던 스택 방식을 이제 도입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극을 조립하는 방법들이 기존의 이제 파우치 것들을 도입을 했기 때문에 그 외부의 하우징을 빼면은 거의 유사해졌기 때문에 사실은 점점 차이가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어쨌든 우리 한국 업체들이 그러니까 삼성 SDI는 각형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근데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지금 어쨌든 파우치형이 주력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게 상황이 바뀌어서 각형이 만약에 대세로 간다고 가정을 했을 네네네. 때 충분히 대응도 가능한 건가요? 이제 보면은 배터리는 이제 셀 모듈 팩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셀단에서 각형이 대세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파우치랑은 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파우치는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얇은 이제 파우치들 여러 겹 해가지고 이제 배터리를 만들게 되는데 네. 그 모듈 단으로 가면 파우치와 이제 거의
파우치 셀을 가지고도 각형의 이제 유사한 정도의 스펙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뭐 각형이 되더라도 파우치 쪽에서는 대응할 수 있는 이제 솔루션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셀2팩이라든지 아예 셀2카 그 폭스바겐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제 모듈이나 팩이 상당히 이제 적어지고 이것들이 자동차와 거의 통합이 되면서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게 될 텐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LG화학이 지금 2023년 정도가 되면은 미니멀한 이제 팩을 쓰는 방향으로 리서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요거 이제 사실 그 오늘 이제 제가 그냥 한번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이제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어떻게 보면 좀 경쟁 아닌 경쟁을 좀 하게 됐잖아요. 네, 아이오닉 5하고 EV6인데 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EV6가 오히려 주행 거리가 좀 높긴 한데 그게 보니까 어쨌든 뭐 그 용량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이 우리 한국의 그러니까 그 강동진 연구원님의 그 우리 뭐 자동차 그러니까 자동차긴 하지만 어쨌든 아이오닉 5와 EV6를 좀 보신 후에 좀 어떤 좀 그 소감이랄까요? 좀 네. 그 우리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확실히 좀 있다고 보시나요? 뭐 일단은 자동차를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상당히 좀 네. 호평을 받고 있는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배터리가 들어갔을 때 그 배터리에 이제 나오는 에너지를 네. 주행 거리에 사용하겠느냐 아니면 다른 쪽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주행 거리에 집중한 모델이 될 수도 있고 좀 다르긴 하기 네. 때문에 두 이제 자동차가 어디에 이제 저희가 집중했는지 제가 뭐 자동차 전문은 네.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거리만 가지고 이제 저희가 비교하기는 자동차를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현대차의 요번에 이제 그 아이오닉 같은 경우 가장 특징적인 게 또 V2L이라는 것들이 좀 들어갔지 네. 않습니까? 네. V2L이라는 거는 사실은 거기서 나온 전기를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가정이나 이런 쪽까지 활용을 해서 자동차 업체들이 이제 에너지 시장으로 이제 진출하는 것들까지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조금 이제 포석을 둔 네. 이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깝게 이제 생각을 하면 이제 텍사스에 요번에 굉장히 큰 한파가 있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때 이제 보면은 전기차를 가지고 있었던 가정들 또 ESS가 집에 있었던 가정들은 상당히 그 한파 속에서 좀 많은 혜택이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좀 안타까운 사고들이 있었던 게 뭐냐면 굉장히 큰 한파였기 때문에 그 난방을 위해서 자동차에 들어가서 히터를 켜기 위해서 시동을 켰는데 기존의 내연기관차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그 자동차들이 거라지에 이제 들어가 있을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거기서 나오는 일산화탄소에 중독이 돼서 뭐 이렇게 가족들이 이제 돌아가시거나 하는 굉장히 안 좋은 사건들이 네. 있었었는데 전기차는 일단은 그런 게 없습니다. 예, 없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히터를 틀었을 때 이제 충분히 거기서 난방을 하시면서 추위를 좀 이겨내실 수 있었던 것도 있었고요. 만약에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V2L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면은 거기서 저장되어 있는 전기를 일정 부분 가정에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장기적으로 도운 포석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이런 굉장히 좀 혁신적인 기술이 들어가 있다는 것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폭스바겐에서도 비슷한 비전을 얘기를 했었는데 ID3를 가지고 풀리 충전했을 때 보면은 그 기본 주행 거리를 제외하고도 한 5일 정도 가정에서 쓸 수 있는 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 업체들이 향후에는 그런 식으로 전기차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고려해서 만들어진 모델이 지금 아이오닉 5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대차의 어떤 전략이 좀 묻어 있는 전략적인 컨셉 차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오닉 5가 저도 그냥 단지 이제 주행 거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결국에 이 전기차가 쓸 수 있는 게 우리가 그냥 그 이동 수단뿐만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에너지 저장 수단으로도 맞습니다. 활용이 가능하니까 정말 좀 그 앞으로의 좀 그림이 진짜 더 어떻게 그려질지 굉장히 좀 기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주가 전망 좀 궁금해하실 것 같긴 한데 그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SD 그 3사 좀 앞으로 주가 흐름 좀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시나요? 참 어렵습니다. 주가가 일단은 좀 약간 센티먼트가 안 좋아진 상황이긴 한데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은 좀 향후 소송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 당장 이제 이번 주 주말 정도에 있을 그 대통령의 거부권 이슈가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이제 조금 더 움직이긴 할 텐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거기서 만약에 상당히 좀 가능성이 낮지만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을 쓴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불확실성이 완전 해소된 건 네.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LG화학 같은 경우도 요번에 이제 특허 소송 때문에 좀 더 이제 민감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또 결과가 7월 달에 나올 텐데 그 부분이 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뭐 또 수익 금지라든지 이런 네.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뭐 SK 이노베이션의 경우처럼 뭐 조기 패소 판결이 일어나든지 그런 건 아니기 네. 때문에 좀 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그런 불확실성이 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희는 이제 SDI를 좀 많이 말씀드리고 네. 있는데 SDI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하반기에는 이제 미국 쪽에 공장을 가져가지 않으면 향후에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미국 공장을 확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지금 올해가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이 좀 부각된다라고 하면은 좀 더 성장성이 부각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좀 더 불확실성이 좀 적은 측면에서는 SDI 쪽이 좀 더 견조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강동진 연구원의 이제 의견은 LG화학, SK이노베이션 약간 아직은 좀 먹구름이, 그러니까 우리가 좀 눈에 앞에 안 보이는 뭔가 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 감안하시면 좋겠고 상대적으로 삼성 SDI는 좀 편할 수 있지만 이제 삼성 SDI는 어쨌든 올해 미국 증설이 진짜 어느 시점에서 한번 이루어지는지 그 부분 체크하셔서 한번 투자에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그 오늘 이제 첫 번째 M트렌드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2차 전지 그 현대차증권의 이제 강동진 연구원이 좀 모시고 한번 이제 전반적으로 또 특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사항들을 좀 한번 다 알아봤는데 저는 사실 한번 오늘 이렇게 같이 방송하면서 너무 또 말씀도 잘해주시고 정리가 한번 싹 됐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좀 어떻게 좀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리가 한번 되셨으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그래도 첫 번째 시간 이렇게 그래도 좀 어려운 시간 내주셨는데 좀 어떻게 방송 괜찮으셨나요? 아, 예. 방송은 항상 좀 어려운데 네. 오늘 또 연 부장님께서 많이 진행을 잘 해주셔서 네. 저도 굉장히 좀 들을 수 있을 말씀을 좀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향후에도 좀 좋은 기회가 되면은 2차 전지 쪽에서 많은 정보를 좀 들을 수 있는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주 제가 좀 부르도록 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무튼 저도 이제 오늘 연구원님과 함께해서 너무 좀 좋았고요. 저희 그 M트렌드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제 저희가 이제 시간 되는 대로 또 2차 전지라든가 반도체 또 뭐 아니면 자동차 이런 또 많은 전문가분들 모셔가지고 계속해서 좋은 정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계속 M트렌드 구독 좀 좋아요도 좀 부탁드리겠고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